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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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오늘 보험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전문가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청구의 달인 박태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자. 보험은 실전이다.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보험만을 설계하는 김명근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쉬운 남자 권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박성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보장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장 분석이란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평가하고 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보험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받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보장 분석이라는 건 결국 현재 나의 보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험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 보장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장들을 넣어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고 보장 범위가 넓고 효율적인 보장을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 분석을 하는 이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보장 분석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재 가입된 보험 상품들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보험을 추천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총 4단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4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짧다면 짧은 단계일 것 같고 또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귀찮게도 느낄 수 있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귀찮아하거나 좀 어려워하진 않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의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재정 상태의 변화 등 이때는 반드시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나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는 보장 분석을 꼭 해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장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넓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뇌혈관과 관련하여 전부 다 보상이 나온다고 알고 계셨던 고객님께서 보장 분석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보장 분석을 실제로 해보니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화면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는 I60부터 62까지 뇌출혈만을 보장을 합니다. 뇌출혈은 실제 뇌 환자분의 9%에 해당되므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등 I60부터 I69까지 모든 뇌혈관 질환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뇌출혈 진단비 대신 뇌혈관 진단비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보장 범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도 있고 또 심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 질환도 아주 중요한 예시인데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고 계신 고객님들도 계시겠죠. 이는 말 그대로 급성 심근경색만을 보장을 합니다. 심장 질환 환자의 7.8%만 보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뿐만 아니라 협심증, 기타 심장 질환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가입한 고객은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죠. 더 나아가 빈맥, 부정맥 등 보장이 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넓히게 되면 전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 보장 범위 먼저 짚어봤는데요. 뇌와 심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라고 하면 혈관 질환도 있고 그리고 암도 있잖아요. 암에서도 좀 비슷한 예시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부 고객들 중 암 진단비와 소외감 진단비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일반 암과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소외감만을 보장합니다. 자, 이때 유방암 진단 시 이 보험사는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여 소외감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 반면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분류되어 있는 보험사는 똑같은 유방암 진단을 받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많게는 최대 5배까지 보험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5배까지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보장은 똑같이 가져가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고객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을 하여 높은 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은 보장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보험을 일부 통합하고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더 저렴한 보험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장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오히려 일부 추가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 진행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 비교는 매우 중요한데요.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하여 동일한 보장 내용에 대해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이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고객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장 분석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주기로 진행하면 좋을지, 1년 단위가 좋을지, 아니면 2, 3년 단위가 좋을지 이 단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가입이 돼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장 분석은 최소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구성원의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재정 상태의 변화일 때는 즉시 보장 분석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정기적인 보장 분석을 하게 되면 다시금 기존 보험 내역을 상기시킬 수 있고 항상 최적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나에게 큰 변화가 생겼을 때만큼은 보장 분석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보장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보험료랑 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장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큰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성별, 그리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대의 남성과 여성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건강한 사람과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보험료도 차이가 큽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반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험료도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보장 범위도 이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별로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표는 40세 남성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일부 중요한 보장들만 넣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보험사명은 가렸으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시면 왼쪽 빨간색 보험사부터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장임에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월 38,082원, 반면 가장 비싼 보험사가 51,710원으로 13,000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20년 납입하게 된다면 이 두 보험사의 총 납입료는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즉 40대 건강한 남성분이 해당 보장을 원한다면 빨간색 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월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달만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주신 이 표를 보면요. 빨간 색깔 보험사가 암만 가입했을 때보다는 좀 암만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빨간색 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험 전문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예를 든 40대 건강한 남성분이 암 보장만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네 번째로 가장 저렴했던 파란색 보험사가 암은 가장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빨간색 보험사가 아니라 파란색 보험사를 선택해야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보험마다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장 분석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 예시를 통해서 좀 보장 분석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아까 전과는 달리 60대 여성이며 20년 납 100세 만기는 동일하지만 355라는 유병자 상품으로 동일한 보장 설계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빨간색 보험사는 2위로 밀려나고 노란색 보험사가 가격적인 면에서 1위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의의 A라는 보험사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보험료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B 보험사는 중장년층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C라는 보험사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유리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보장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님도 보장 분석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꼭 집에 가면 이 보장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받아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MC님 대단하십니다.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으신데요. 네, 처음 40대 건강한 남성분의 표를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보장은 빨간색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으나 암만큼은 파란색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파란색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빨간색 보험사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보험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조합 설계라고 하고 보장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조합 설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고장 분석은 필수고요. 시간을 내서 자신의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보장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칭찬 보험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박태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간병보험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병인 보험이란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병인 보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이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간병인 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곁에서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해보면 간병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아무래도 훨씬 좋은 걸 깨달아서 뒤늦게 전문 간병인을 찾는 분도 많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간병을 전담하게 되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네. 하루 평균 비용은 대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또한 또 추가 사항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치료비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부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간병인 고용 비용은 간병인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네, 간병인 보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인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간병인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아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24시간 간병인을 구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일당을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제 고객님의 사례로 중증 질환에 걸리셔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30일간 간병인을 고용하였습니다. 간병비만 일당 14만 원으로 4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였지만 간병인 보험을 일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가입한 상황이라서 되려 30만 원을 돌려받아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간병인 보험이 없었다면 4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족이나 본인이 지불하셨을 텐데 만약 내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 것보다 가족의 간병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나 혹은 4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례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간병인 보험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전 뉴스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식사, 청결,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 지적장애 환자, 치매 환자, 심한 선망이 있는 환자, 호스피스 만료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중증 질환 환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중증 수술 환자, 치매 등을 전담하는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간호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간병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병실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병실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일반 병실은 1일당 2만 원, 상급 병실은 1일당 평균 5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에는 1일에서 180일 한도로 1일당 7만 원이 지급이 되는 특약도 같이 가입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간호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여 5일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6인실 기준 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에서 7만 원씩 지급이 되어 총 25만 원 정도 받으셔서 고맙다고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단점이 또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떤 점들이 단점이 될까요? 네, 물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증 환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환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인력 부족으로 원하는 만큼의 케어를 못 받을 수 있으며 실행하는 간호통합 병동이 아직은 부족하여 이용 조건,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와 같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4.5%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제도부는 대한병원협회에서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 고용 고민도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중환자 중심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27년 1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요양병원 환자로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더 나은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간병인 보험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해진 사항에 맞게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험료 등 고려하여 자신의 나이, 경제력, 가족력과 같은 사항에 맞는 전체 보험을 비교하고 간병인 보험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 보험사 보험료 비교와 보장 내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설계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가입 후 정기적으로 보장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에는 보험사에서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보험과 간병인을 직접 구해 사용하여 간병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사용 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장 구조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드리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 직관적이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고 비갱신형 보험은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는 데다가 갱신형도 최장 10년 갱신형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간병인 비용 인상분이 갱신 시 그대로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싼 간병인 지원 보험에도 공동 간병인 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차라리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 재활 단계에서 사적 간병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처해진 상황에 맞게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 지원 이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면 필요한 시기에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더 나은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간병인 보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다양한 플랜과 특약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험을 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가족과 본인의 미래를 대비하고 걱정 없는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간병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김영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들어 중입자 혹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등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암의 치료법이 워낙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들도 너무 많은 암 관련 치료 특약들을 만들다 보니까 가입 설명을 들으시는 고객님들도 엄청 혼란을 겪으시는데 오늘 이 많은 고민들 한 방에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암은 암 진단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진단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약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손 의료비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요즘 실손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절단 혹은 절제하거나 입원을 장기간 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발달로 통원 치료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실제 위 통계 자료처럼 암으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통원 치료가 많으니까요. 실제 항암 치료 후에 실손 청구를 받을 때 생각보다 너무 보험금이 적게 나와서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흔히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란 것은 보통 통원 한도와 입원 한도가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이 통원 치료비의 한도는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 하루 통원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는 네. 수백만 원이 나오는 표적 항암이나 값비싼 항암 치료를 받게 돼버린다면 통원 한도가 초과되는 나머지 수백만 원치의 치료비를 내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암보험을 진단비로만 구성하여 지급받은 수천만 원의 진단비를 모두 치료비로만 써야 하는 경우를 제가 봤으니까요. 네, 암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이 치료 방법이 하루 통원비가 수백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암 치료가 이렇게까지 비싼 줄은 몰랐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받길래 하루 통원비가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일단 암을 치료하는 구조적인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흔히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암 수술, 그리고 항암 방사선, 마지막으로 항암 약물로 구분 지어지죠. 하지만 이미 익혀야 하는 암 수술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 급여 항목에서 95%나 지원해주기 때문에 수술비 자체적인 부담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항암 약물과 방사선 치료예요. 일단 우리가 익혀야 하는 1세대 항암 치료들은 기본 세포독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 수십 년 전부터 원초적으로 쓰이는 치료로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해당 항암 치료제는 피하 식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네. 말 그대로 암 환자의 몸 안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머리털이 빠진다든지 심하면 피부에 괴사가 온다든지 젊고 튼튼한 건강한 사람들도 이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를 겪고 나면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신의료 항암 치료들이 있는데요. 바로 2세대, 3세대,
그리고 최근에는 4세대 항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4세대까지 지금 개발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암 수술 그리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순서로 이뤄지게 되는데 수술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제도로 크게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세대까지 이뤄진 지금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 항암제까지는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표적 항암제는 2세대 항암 치료법입니다. 일단 오늘은 항암 약물 치료 위주의 설명을 드려볼 건데 먼저 말씀해주신 항암 약물 치료법의 2세대 치료제인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란 쉽게 말씀드려서 특정 목표를 향해 집중 타격을 가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 목표물은 암세포일 거고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특정 단백질의 신호를 받아 성장 속도가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이러한 암세포의 신호를 찾아내서 타깃으로 잡고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세대 항암 치료제와는 다르게 이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적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치료비가 또 만만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표적 항암제 개발 비용 자체도 비싼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예전의 경우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가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표적 치료의 관심도와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급여화가 된 표적 약물이 꽤 생겼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당 자료는 2021년도 자료니 참고 바라면서 실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표적 항암제를 투여 시 수천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단점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당연히 표적 항암제도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훨씬 많은 보완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단점이지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은 환자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환자의 특정 표적 인자가 발현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의사의 정확한 진찰과 검사로 표적 항암제의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속 사용 시에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에 결국 1세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인 것뿐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중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일부에게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표적 항암제 이후에 개발된 3세대 항암 약물 치료제는 어떤 게 있는지 3세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말 그대로 암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치료제로서 보통은 1세대 항암 치료,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 선택적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앞선 두 약물 둘 다 내성이 생겨버린다라고 하면 마지막 치료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비용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자궁 내막, 대장암의 면역 항암 치료제로 쓰이는 키트루다의 경우 1회 투여 시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1년 내 지속 투여 시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적으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모두 이렇게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든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의 경우 1년 한도가 5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개인이 부담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나마 입원 한도인 5천만 원까지라도 보장이 가능하겠지만 통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고민이 상당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통원 한도는 많아봤자 30만 원인데 500만 원치의 면역 혹은 표적 치료제를 받고 나서 한도가 3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매번 통원 시 나머지 400만 원 이상의 돈은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차세대 항암 치료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특약들인데요. 실제로 저는 고객님들의 암보장 특약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 혹은 치료 비용 특약들은 고객님들의 희망 월 납입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구성 시에는 실제 암 진단 후 암 진단비를 받음으로써 당장의 경제적 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향후 치료하게 될 수 있는 항암 약물 치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면역 항암 약물 치료들에 있어 모두 대응이 가능하죠. 그 이외에 오늘은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여태 말씀드린 표적과 면역 항암 약물 치료를 제외한 항암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의료 기술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과 양성자 방사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안내드린 방사선 치료 비용까지 합해서 자료와 같이 암의 기본 구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특약까지 모두 꼼꼼하게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특약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모두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항암 특약들 옆에 갱신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갱신이나 아니면 좀 면역 특약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네, 꼼꼼하게 잘 봐주셨네요. 보시다시피 이런 표적이나 면역, 그리고 세기조절, 양성자 같은 차세대 항암 치료 비용 특약들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갱신으로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보험사에서 비갱신 특약으로 출시하긴 했지만 아직은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혹은 20년 갱신형으로 운영 중이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을 깜빡했는데 표적이든 면역이든 각 치료법들에 대해서 모든 치료제들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 사용된 경우여야 하며 그 외 심평원에서 승인한 요법으로 쓰인 약물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네, 필수 보장이지만 갱신형으로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많고요. 그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효능과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것들 좀 보완하면서 좀 폭넓게 암을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래 A시표처럼 최근에 출시된 암 주요 치료 비용 특약들입니다. 먼저 실손형 특약인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경우 쉽게 말씀드려 최초 암 진단 이후 각 1년 최대 5년 이내에 발생된 모든 암 치료 비용들을 소급하여 1년마다 쓴 비용의 구간별 지급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받는 이 실손 의료비용이랑 또 보장이 중복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 지출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시고 1년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들을 합하여 구간별로 돈을 추가로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암 수술비와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합하여 1년 내 4,300만 원을 지출했다라는 예시를 잡았을 때 4천만 원 구간인 4천만 원을 후지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표적이나 면역 이외에도 고가 암 치료 비용 특약인 다빈치 로봇 암 수술,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등 한 번 치료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드는 비용들도 커버가 가능한 것이 종합병원 암 치료 비용 특약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표적이나 면역 같은 다른 특약들은 넣지 않고 이 암 주요 치료비 특약만 넣으면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보기 어렵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싫으면 그냥 암 주요 치료 비용 특약만 넣어도 되긴 하지만 단점은 후지급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암 진단비나 표적 항암 치료 비용 특약의 경우 진단을 받자 말자 혹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말자 해당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손형으로 받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 1년마다 모든 치료비를 내 돈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네. 내가 만약 보험금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병원비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암 관련 치료 비용 보장이 없다면 우선순위로 각 항암제들의 종류별 특약을 선지급형으로 최초 가입 후 나중에 암 보장을 네. 우선순위로 각 항암제들의 종류별 특약을 선지급형으로 최초 가입 후 나중에 암 보장을 강화하거나 보강할 때 암 주요 치료 비용 특약들이 빛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 칭찬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권현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MC님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2023년 기준으로 운전하는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당연하게 가입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네. 민식이법 위반 시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경미한 찰과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 밤에는 취객을 조심해야 네.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억, 2억에 합의하는데 3천만 원에 합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무단횡단 사고를 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전방 주시 태만 등 어이없는 사고가 많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은 무죄가 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99%가 송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사고 같은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면은 대부분 운전자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개인 스스로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의를 잘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사합의는 유죄 인정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약식 기소나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잘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행유예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내야지 다시 응시를 또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5천만 원에 합의하는 것도 나는 1억 5천, 2억 이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경찰서에서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잘못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분의 1이면은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는 만분의 1이란 말이죠. 만분의 1이면은 30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네. 하는 확률입니다. 낮에는 초등학생, 밤에는 취객이 뛰어드는 상황을 피하기가 정말 힘들죠. 우회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비싸지도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봤으니까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험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 것은 운전자 보험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알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알짜 보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알짜 보험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C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실비는 그래도 다들 갖고 있으니까 실비를 먼저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는 암진단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그래도 암보험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비와 암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맞는지 궁금해서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국민의 97.1%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1위입니다. MC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혹시 덧붙일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건강보험은 너무 당연하게 다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딱 못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당연히 가입해야죠. 네,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혜택이 큰 보험이기 때문에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당연히 가입하는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MC님께서 답해주신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비보험이 전 국민의 75%가 가입했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듯 민간 보험 상품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하는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이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는 보험은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부정하지 못할 만큼의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짜 보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자사 컨설턴트 9,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보험 상품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1위는 보험료로 33.2%이고 2위는 보장 내용으로 32.9%였습니다. 1위와 2위가 불과 0.3%밖에 차이 나질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는 혜택보다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알짜 보험의 두 번째 특징은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성비. 가성비라고 하죠. 우리는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보험은 너도 나도 택합니다. MC님이 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를 보험에서 암보험을 말씀하실 때 왠지 모르게 조금이라도 따져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꼭 필요한 혜택은 맞으나 보험료 때문은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암보험이 좀 보험료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암보험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이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이 12대 중과실을 꼭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12대 중과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등 네.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근데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또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일까요? 네. 보험료는 실비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암보험,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암보험과 같이 특수하지만 치명적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뛰어난 알짜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암보험이 실비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 같이 마찬가지로 수리비를 경감하는 자차 보험보다 가입률이 높아야 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알짜 보험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차 보험처럼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이제 운전을 하신 분들께서는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알짜 보험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만큼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혹은 보험불만 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